내 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남편과 시어머니는 장례식에 오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새로 시작하는 사업의 개업 파티를 열었죠. 하지만 아들의 사망 보험금으로 1억 6천만 원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곧장 집으로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애도 우리 아들이고 손주니까 그 돈 우리한테도 줘야지. 저는 그저 분노를 억누르며 남편과 시어머니를 비명을 지르게 할 어떤 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마치 하늘도 함께 우는 듯 거센 비가 쏟아지며 민정의 가슴을 찢는 슬픔을 동반했다. 공원 묘지의 붉은 흙은 질퍽하고 끈적이는 진흙으로 변해 몇 안 되는 조문객들의 신발과 옷자락에 달라붙었다. 민정은 막 파낸 무덤 앞에 망연자실 서 있었다. 그녀의 몸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단지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운 바람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녀의 유일한 아들 민준이 이제 영원히 떠나버렸다는 혹독한 현실 때문이었다. 머리를 덮은 히잡 대신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은 흠뻑 젖어 창백한 얼굴에 달라붙었고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아직 완전히 덮이지 않은 흙더미를 향해 멍하니 고정되어 있었다. 저 안에는 아들의 차가운 몸이 말없이 누워 갑자기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지는 이 세상에 그녀를 홀로 남겨두었다. 오늘 그녀를 굳게 안아줄 가족은 아무도 없었다. 그저 폭풍우를 뚫고 민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준 마음씨 좋은 이웃 몇몇이 전부였다. 머리 위 검은 우산을 때리는 빗소리 속에서 떨리는 민정의 손이 옷 주머니를 더듬었다. 그녀는 빗방울로 얼룩진 휴대폰을 꺼냈다. 굳은 손가락으로 남편 재혁의 번호를 눌렀다. 첫 번째 통화는 길고 가슴 아픈 통화 연결음으로 이어지다 끊어졌다. 민정은 쓸개즙처럼 쓴침을 삼켰다. 그녀는 다시 통화 버튼을 눌렀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10번째 통화까지 모두 무시당했다. 민정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아들이 마지막 안식처로 내려가는 이 순간 남편은 어디에 있는 걸까? 가장 소중한 보물을 잃은 지금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할 그는 어디에 있는가? 긴 숨을 내쉰 후 민정은 시어머니인 박 여사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재혁과 마찬가지로 전화는 받지 않았다. 민정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무덤을 정리하는 인부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무시한 채 계속해서 남편의 번호를 눌렀다. 민정은 재혁이 필요했다. 민준을 위해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해줄 남편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녀가 얻은 것은 전화기 너머의 침묵뿐이었다. 수십 번의 시도 끝에 10몇 번째 통화에서 마침내 통화 연결음이 멈췄다. 누군가 전화를 받았다. 민정의 마음은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다. 그러나 그 희망은 저편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산산조각 났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슬픔의 소리나 흐느낌이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들려온 것은 서로 부딪히는 유리잔 소리, 흥겨운 음악 소리, 그리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였다. 민정의 심장이 댔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 조용하고 축축한 묘지의 분위기와 너무나 대조적인 파티의 소란스러움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시끄러운 곳에서 멀어지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남편의 차갑고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민정의 귀에 들려왔다. 재혁은 조금의 후회나 슬픔의 기색도 없이 말했다. 재혁은 민정에게 빨리 민준을 묻으라고 했다. 지금 자신과 어머니는 새로 오픈하는 고급 한우 전문점의 개업식에서 중요한 투자자들을 맞이하느라 매우 바쁘다고 말했다. 재혁은 심지어 그 투자자들의 존재가 자신의 사업 미래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더 이상 쓸데없는 전화로 자신을 방해하지 말라고 소리치듯 경고했다. 배경에서는 박 여사가 재혁에게 빨리 손님들 자리로 돌아오라고 소리치는 목소리가 들렸다. 장례식 같은 건 민정이 알아서 처리할 수 있으니 축제 분위기를 망치지 말라고 투덜거렸다. 전화는 재혁에 의해 일방적으로 끊겼다. 민정의 뺨을 세게 때리는 듯한 뚜뚜 소리만 남았다. 민정은 천천히 손을 내렸다.
휴대폰이 손에서 거의 떨어질 뻔했다. 그 남자, 자신의 남편은 아들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것보다 레스토랑 개업식과 투자자들의 돈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동안 가슴에 쌓여있던 슬픔이 서서히 형태를 바꾸기 시작했다.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지만 몸이 너무 지쳐 터뜨릴 수 없었. 그녀는 그저 소리 없이 흐느끼며 빗물이 눈물을 가려주도록 내버려 두었다. 인부들이 마침내 흙을 다듬고 민준의 이름이 새겨진 나무 묘비를 세웠다. 비가 점점 거세지자 이웃들은 하나둘씩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더러운 흙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민정을 홀로 남겨둔 채 한참을 멍하니 있던 민정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아들의 묘비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긴 작별의 기도를 속삭인 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일어섰다. 묘지를 떠나면서 민정은 병원에서 가져온 민준의 작은 배낭을 꼭 껴안았다. 가방 안에는 갈아입을 옷과 민준이 입원해 있는 동안 좋아했던 몇 가지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집에 도착한 민정은 텅 빈 거실 테이블 위에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집은 유난히 춥고 공허하게 느껴졌다. 민정은 의자에 앉아 천천히 아들의 가방 지퍼를 열었다. 민준의 마지막 유품들을 정리할 생각이었다. 환자복 사이에서 민정의 손가락이 민준이 입원했던 병원 로고가 찍힌 갈색 봉투에 닿았다. 민정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오늘 아침 아들의 시신을 수습할 때 행정실에서 이런 서류를 받은 기억이 없었다. 여전히 조금 떨리는 손으로 민정은 봉투를 열고 공식 서류 한 장을 꺼냈다. 그녀의 눈은 종이에 인쇄된 문장들을 훑어내려갔다. 서류의 제목을 읽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의료행위 취소 확인서. 민정의 숨이 돋았다. 이틀 전에 시행되었어야 할 민준의 수술 일정이 가족 측의 일방적인 요청으로 취소되었다는 내용을 읽으며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서류 하단에는 동의서로 주장되는 서명이 있었다. 그 서명은 그녀의 남편 재혁의 것이었다. 서류의 다음 문장은 민정의 남은 이성을 산산조각냈다. 그 서류는 취소로 인해 병원에 이미 지불된 수술 계약금이 전액 인출되어 재혁 명의의 개인 계좌로 반환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었다. 민정은 서류를 테이블 위로 떨어뜨렸다. 목구멍에서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막기 위해 손으로 입을 막았다. 민주는 병을 고칠 수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었다. 민주는 그의 수술 일정이 고의로 취소되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었다. 민정이 힘들게 모았던 수술 계약금은 남편에 의해 강제로 인출되었다. 재혁은 그들의 아들 목숨을 구하는 데 쓰여야 할 돈을 훔쳤다. 왜 재혁은 그런 짓을 했을까? 민정의 기억은 몇 시간 전의 파티 소리와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로 날아갔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재혁과 박 여사는 그들의 호화로운 레스토랑 개업식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민준의 생명줄과도 같은 돈을 빼돌린 것이었다. 민정이 느끼던 고통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온몸에 피를 불태우는 듯한 끓어오르는 분노로 바뀌었다. 남편은 민준의 목숨을 사업 개업 파티와 맞바꿨다. 시어머니는 손자의 고통 위에서 함께 파티를 즐겼다. 민정은 손톱이 하얘질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다. 고요하고 섬뜩한 집안에서 갑자기 집 전화벨 소리가 정적을 깼다. 민정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돌아보았다. 그녀는 일어나 전화기 쪽으로 걸어가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매우 정중하고 전문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남자는 자신을 민정 가족의 보험을 담당하는 금융관리기관의 자산관리사 김민수라고 소개했다. 김민수는 민준의 죽음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했다. 그는 병원 측을 통해 소식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애도를 표한 후 김민수의 말투는 좀 더 진지해졌다. 김민수는 민정에게 과거에 남겨진 비밀 서류가 있으며 그 서류를 직접 민정의 손에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서류는 매우 큰 금액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이 있었다. 민정은 김민수에게 그날 바로 집으로 와달라고 했다. 아들과 관련된 어떤 일도 미루고 싶지 않았다.
약 1시간 후 한 대의 차가 민정의 집 앞에 멈췄다. 차분한 표정에 단정한 옷차림을 한 김민수가 문을 두드렸고 민정은 그를 안으로 들였다. 김민수는 거실에 앉아 중간 크기의 서류 가방을 나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집안 분위기는 매우 조용했으며 이는 조금 전 의료행위 취소 확인서를 발견한 후 민정의 머릿속에서 휘몰아치는 폭풍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민정은 눈이 여전히 붓고 충혈되어 있었지만 예의를 지키려 애쓰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왔다. 김민수는 가방을 열고 짙은 파란색의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그는 동정심 가득하지만 여전히 전문적인 시선으로 민정을 바라보았다. 김민수는 방문 목적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류를 펼쳐 몇 년 된 생명보험 증권 몇 장을 보여주었다. 김민수는 민준의 친부이자 민정의 첫 번째 남편이 비극적인 사고로 사망하기 직전 생명보험에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그 보험증권은 민준의 미래와 교육비를 보장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것이었다. 민정은 김민수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들었다. 기억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다. 성실하고 가족을 무척 사랑했던 첫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다. 첫 남편은 항상 민준의 미래를 생각했다. 심지어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이토록 귀중한 재정적 보호장치를 남겨주었다. 김민수는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민준이 이제 사망했기 때문에 계약서의 특별 조항에 따라 모든 보험금은 자동으로 유일한 다음 상속인인 친모 민정에게 절대적으로 귀속된다고 말했다. 김민수는 서류 페이지를 넘겨 그곳에 적힌 숫자를 보여주었다. 총 보험금 지급액은 1억 6천만 원에 달했다. 매우 큰 금액이었다. 김민수는 이 자금이 민정이 몇 가지 최종 서류에 서명하면 즉시 그녀의 개인 계좌로 입금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민수가 전한 한 가지 중요한 정보가 민정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김민수는 지난 1년 동안 한 남자가 여러 차례 자신들의 지점을 방문하여 그 보험금을 인출할 허점을 찾으려고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 남자는 온갖 핑계를 대며 가족관계 서류들을 가져왔다고 했다. 민정은 김민수를 날카롭게 쳐다보며 그 남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김민수는 안경을 고쳤으며 그 남자가 바로 현재 민정의 남편인 재혁이라고 대답했다. 김민수는 재혁이 계속해서 보험사 측의 가장으로서 자신에게 그 돈을 지급해달라고 압박했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보험 시스템은 그 자금을 단단히 잠가두었다. 그 돈은 민준이 성인이 되거나 혹은 최악의 경우 민정이 아니면 누구도 손댈 수 없었다. 이 사실을 들은 민정은 하루에 2번이나 뺨을 맞은 기분이었다. 끔찍한 사실들이 머릿속에서 조립되기 시작했다. 재혁은 그녀에게 접근하고 마음을 사로잡고 결혼한 것이 사랑 때문이 아니었다. 그 남자는 처음부터 수억 원의 자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재혁은 순전히 민정의 첫 남편이 남긴 유산을 노리고 결혼한 것이었다. 그리고 재혁은 민준이 아픈 채로 살아있는 한 그 보험금에 절대 손댈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가장 잔인한 방법을 택했다. 재혁은 민준의 수술을 취소하고 의붓아들이 죽어가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마침내 그 보험금이 민정의 손에 들어오게 하고 그 후 자신이 그 돈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재혁은 박 여사와 함께 자신의 사업 야망을 위해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했. 필요한 모든 서류에 서명한 후 김민수는 작별 인사를 하며 24시간 이내에 돈이 민정의 계좌로 입금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민수가 떠난 후 민정은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슬픔은 메말라 버렸다. 그 자리는 차갑고 날카로우며 계산적인 눈빛으로 대체되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병원의 취소 확인서와 보험 서류 사본을 번갈아 보았다. 재혁은 이 돈을 원했다. 그 남자와 그의 어머니는 돈과 사치를 위해 민준의 목숨을 맞바꿨다. 민정은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똑같은 돈을 사용하여 그들의 삶을 남김없이 파괴하리라고.
한편 번화한 상업지구에서는 재혁과 박 여사의 호화로운 레스토랑 개업 파티가 막 끝났다. 초대 손님과 투자자들은 돌아갔다. 재혁은 지친 얼굴로 매니저 의자에 앉아 있었다. 겉보기에는 행사가 성공적으로 보였지만 실상은 숨 막히는 상황이었다. 박 여사가 서둘러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식자재 공급업체와 행사 장식 업체에서 막 받은 청구서 뭉치가 들려 있었다. 박 여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재혁의 책상 위에 청구서들을 내려놓았다. 개업 파티 비용이 초기 예산을 훨씬 초과하여 부풀어 올랐던 것이다. 그들은 투자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비싼 케이터링, 호화로운 장식, 그리고 최고급 엔터테인먼트를 고용했다. 재혁이 강제로 인출한 민준의 수술 계약금으로는 이 불어난 청구서를 모두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업체들은 그날 밤 즉시 완납을 요구했고 일부는 재혁이 연체 대금을 즉시 해결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다. 재혁은 거칠게 얼굴을 문질렀다. 그에게는 더 이상 현금이 없었다. 모든 자본은 건물 임대와 주방 설비 구매에 소진된 상태였다. 다음 날 아침, 다급해진 박 여사는 평소 거래하던 은행을 찾아갔다. 그녀는 레스토랑 사업자 등록증을 담보로 긴급 대출을 신청할 생각이었다. 박 여사는 은행 직원 앞에 앉았다. 직원이 재무 배경 확인을 위해 박 여사의 가족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던 중 미간을 찌푸렸다. 은행 직원은 가족관계 증명서에 며느리로 등록된 민정의 이름을 알아보았다. 박 여사의 나쁜 의도를 알리 없는 은행 직원은 무심코 치명적인 정보를 흘렸다. 직원은 친절하게 박 여사에게 시스템상 오늘 아침 민정의 계좌로 매우 큰 금액의 자금이 이체된 내역이 보인다고 알려주었다. 직원은 보험금 청구로 1억 6천만 원이 성공적으로 지급되어 민정의 계좌에 있다고 언급했다. 박 여사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이 즉시 환하게 빛났다. 1억 6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돈은 모든 업체 빚을 갚고도 레스토랑의 추가 자본이 되기에 충분했다. 박 여사는 서둘러 대출 신청을 취소하고 은행을 뛰쳐나왔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즉시 재혁에게 전화했다. 그녀는 방금 은행에서 들은 기쁜 소식을 전했다. 박 여사는 민준의 사망보험금이 마침내 지급되었고 지금은 그 바보 같은 며느리의 손에 있다고 말했다. 레스토랑 청구서로 골머리를 앓던 재혁은 갑자기 환하게 웃었다. 그의 사악한 계획이 결실을 맺은 것이었다. 그들 둘은 그 돈을 빼앗기 위한 계략을 즉시 세우기로 합의했다. 그들은 민정이 아들의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민정의 슬픔을 이용하기로 했다. 재혁과 박 여사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기로 계획했다. 가장 설득력 있는 슬픔의 가면을 쓰고 가장 상심한 가족인 척 연기하여 민정의 손에서 수억 원의 돈을 빼앗기 위해서였다. 밤이 깊어지며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 추위는 이제 민정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냉혹함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그녀는 거실 의자에 미동도 없이 앉아 어둠이 서서히 방구석을 기어올라 모든 것을 뒤덮도록 내버려 두었다. 불은 하나도 켜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책상 위의 서류 더미, 즉 첫 남편이 남긴 보험 서류와 재혁이 서명한 의료행위 취소 확인서에 고정되어 있었다. 오늘 밝혀진 사실들이 망가진 카세트 테이프가 죽음의 멜로디를 반복해서 트는 것처럼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녀의 유일한 혈육인 민준이 그녀의 품에서 빼앗긴 것은 단순한 운명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같은 지붕 아래서 살아온 인간들의 탐욕 때문이었다. 자신의 남편과 시어머니가 민준의 마지막 숨을 세상의 사치와 맞바꾸기 위해 공모했던 것이다. 처음에 그녀의 이성을 잠식했던 슬픔은 이제 흔적도 없이 증발했다. 그 자리에는 가슴속에서 환하게 타오르는 복수심의 불길이 대신했다. 민정은 더 이상 자신의 아들을 서서히 죽인 사람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싶지 않았다. 귀가 먹먹할 정도의 정적 속에서 고급 차량의 엔진 소리가 밤의 고요를 깼다.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아직 커튼이 닫히지 않은 집. 창문 틈으로 거실 벽을 훑고 지나갔다. 민정은 1cm도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렇게 한밤중에 찾아온 이가 누구인지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은행 직원이 의도치 않게 제 역할을 다해 보험금 지급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시어머니에게 흘렸을 것이다. 예상대로 차량의 시동이 꺼진 직후 서둘러 문을 쾅 닫는 소리와 함께 앞마당을 가로지르는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현관문이 거칠게 밀쳐져 활짝 열리자 문지방에 숨을 헐떡이며 서 있는 재혁과 박 여사의 모습이 드러났다. 재혁은 1초도 지체하지 않고 민정이 앉아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는 차가운 바닥에 몸을 던져 아내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었다. 매우 비통하고 꾸며낸 듯한 울음소리가 집안의 정적을 깼다. 재혁은 자신의 가슴을 치며 민준의 이름을 반복해서 불렀다. 마치 이 세상에서 가장 상심한 아버지인 것처럼 그는 민정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오늘 아침 의붓아들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에 대해 통곡했다. 거짓으로 가득 찬 떨리는 목소리로 재혁은 자신이 매우 급하고 통제할 수 없는 사업 문제에 갇혀 있었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마지막으로 민준의 몸을 안고 싶어 계속 비명을 질렀다고 했다. 이 연극 무대에서 뒤처지고 싶지 않았던 박 여사도 매우 실감나게 역할을 맡았다. 중년의 여성은 힘없는 걸음으로 소파로 다가가 마치 모든 기력을 잃은 듯 몸을 던졌다. 박 여사는 예전에 민준이 텔레비전을 볼 때 자주 사용하던 소파 쿠션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그 쿠션을 가슴에 꼭 껴안고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흐느끼기 시작했다. 박 여사는 쉰 목소리로 통곡하며 의붓손자를 이 세상 무엇보다 사랑했다고 말했다. 민준이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라고 가슴이 무너졌는지 이야기했다. 마치 민준의 시신이 무덤으로 내려갈 때 민정의 전화를 무시하라고 재혁에게 시켰던 사람과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다. 민정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 모든 통곡을 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곧고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남편과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거짓말을 날카롭게 파헤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가락을 잡으려는 재혁의 손길을 느꼈고 그 더러운 손을 엄청난 혐오감으로 뿌리치지 않기 위해 모든 정신력을 동원해야 했다. 지금 그녀의 손가락을 꽉 쥔 손은 수술 취소 확인서 한 장을 위해 민준의 삶의 희망을 앗아간 바로 그 손이었다. 민정은 재혁이 계속 말하도록 내버려두며 이 조작적인 대화가 어디로 향할지 기다렸다. 그녀는 이 악어의 눈물이 그들의 진짜 목적지로 가는 다리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울음으로 충분히 설득력이 생겼다고 느꼈는지 재혁은 일부러 붉게 만든 얼굴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그는 매우 역겨운 애처로운 눈빛으로 민정을 바라보았다. 절망적으로 들리도록 조절된 목소리로 재혁은 고인이 된 민준의 미래와 꿈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다. 재혁은 이제 민정의 손에 들어온 민준의 친부가 남긴 보험금 지급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민준이 그 돈이 아무런 유익 없이 은행에만 머무는 것을 본다면 매우 슬퍼할 것이라는 조작적인 문장을 만들어냈다. 이어서 재혁은 민정에게 그 보험금 전액을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다. 그 돈을 레스토랑의 추가 자본으로 사용하여 사업을 더욱 키우겠다는 달콤한 이유를 댔다. 재혁은 그 레스토랑의 성공을 전적으로 민준의 이름을 기리는 데 바치겠다고 약속했다. 아직 쿠션을 껴안고 있던 박 여사는 소파 위에서 아들의 말에 즉시 맞장구를 쳤다. 그녀는 거짓된 동정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재혁의 모든 말을 옳다고 했다. 박 여사는 이런 슬픈 시기에는 가족이 서로를 지지하고 믿어야 한다고 민정을 설득했다. 돈에 미친 그 늙은 여자는 심지어 민정이 보험금을 넘겨주기만 한다면 진심으로 민정을 아끼고 친딸처럼 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들 둘은 계속해서 민정의 마음을 달콤한 약속과 역겨운 도덕적 이유로 폭격했다. 슬픔에 잠긴 어머니는 마음이 혼란스러워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무엇이든
쉽게 내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재혁과 박 여사가 그들의 구슬림을 마치자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그들 둘은 희망에 찬 가슴으로 민정의 반응을 숨죽여 기다렸다. 천천히 민정은 재혁의 소나귀에서 자신의 손을 뺐다. 그녀는 자세를 바로잡고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민정의 입가에 얇고 매우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따뜻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죽음의 기운을 뿜어냈다. 매우 차분하고 단조로운 목소리로 민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들 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으며 그 보험금은 가족을 위해 큰일에 쓰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민정은 그 수억 원의 돈 전부를 재혁에게 넘겨줄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재혁과 박 여사의 얼굴이 즉시 환하게 밝아졌다. 그들이 지금까지 보여주던 거짓된 슬픔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그들의 눈에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난 탐욕의 빛이 대신했다. 재혁은 환호성을 지를 뻔했다. 그는 아내의 친절함을 칭찬하며 수천 번의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그들의 기쁨이 더 커지기 전에 민정은 한 손을 들어 그들의 환희를 멈췄다. 민정은 상속법과 관련된 보험금 이전은 ATM 기계로 돈을 이체하는 것만으로는 할 수 없다고 단호한 어조로 설명했다. 민정은 그들에게 한 가지 절대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그녀는 재혁과 박 여사에게 다음 날 아침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로 와서 은행 측의 권리 포기 조건으로 몇 가지 공식 서류에 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재혁과 그의 어머니는 그 조건을 흔쾌히 수락했고 자신들이 방금 호랑이 아가리로 걸어 들어갔다는 사실도 모른 채 들뜬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다음 날 아침 태양은 마치 곧 파멸을 맞이할 탐욕스러운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듯 매우 뜨겁게 내리쬐었다. 재혁과 박 여사는 새벽부터 일어났다. 그들은 몸단장을 하고 가진 옷 중 가장 좋은 옷을 입었다. 곧 부자가 될 성공한 사업가의 이미지를 보여주려 애썼다. 아침 내내 그들의 얼굴에서는 거만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택시를 빌려 어젯밤 민정이 알려준 법률사무소 주소로 향했다. 택시 안에서 그들의 대화는 보험금이 넘어오자마자 할 사치와 명품, 구매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아직 땅에 묻힌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은 고인 민준을 위한 기도나 후회의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그들이 탄 택시는 도심의 한 고급 오피스 건물 앞에 정확히 멈춰섰다. 재혁은 가슴을 쫙 펴고 내렸고 그의 어머니는 마치 그 건물의 주인인 양 꾸며낸 걸음걸이로 뒤따랐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고 곧바로 최 변호사라는 이름의 선임 변호사 방으로 안내되었다. 최 변호사는 누구든 마주하면 위압감을 느낄 만큼 매서운 눈빛을 가진 매우 위험 있는 중년의 남자였다. 최 변호사는 이 복수 계획을 깔끔하고 법적으로 유효하게 실행하기 위해 민정이 특별히 고용한 인물이었다. 재혁과 박 여사가 시원하고 우아한 방으로 들어섰을 때 그들은 민정이 이미 한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한마디 말도 없이 그들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 최 변호사는 재혁과 박 여사에게 자기 앞에 앉으라고 권했다. 방 안의 분위기는 매우 격식 있고 딱딱했다. 최 변호사는 튼튼한 티크나무로 만들어진 책상 서랍을 열고 서류 뭉치가 든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그는 그 파일을 재혁 바로 앞에 놓았다. 무겁고 전문적인 어조로 최 변호사는 초기 설명을 시작했다. 그는 파일 안의 서류가 보험금이 이전되기 위해 가족 측이 서명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필수 요건이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재혁과 박 여사가 서명하기 전에 각 서류를 매우 꼼꼼하게 읽어보라고 일부러 강조했다. 일단 서명하면 계약서의 모든 내용은 어떤 이유로든 취소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변호사의 경고는 재혁에게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었다. 거만함과 수억 원의 돈에 대한 굶주림이 그의 이성을 완전히 멀게 했다. 복잡한 법률 용어로 가득 찬 두꺼운 서류 뭉치를 본 재혁은 하나하나 읽기가 매우 귀찮았다.
그는 종이 위의 모든 글씨가 그저 신경 쓸 필요 없는 평범한 관료 절차라고 그의 생각에 민정은 감히 자신을 속일 용기가 없는 순종적인 여자였다. 재혁은 최 변호사가 내민 펜을 잡고 서류 뭉치를 마지막 페이지로 바로 넘겨 망설임 없이 인지 위에 자신의 서명을 했다. 아들이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본 박 여사도 펜을 들어 재혁의 이름 아래 증인 및 보증인란에 서명했다. 역시 계약서 내용을 한 글자도 읽지 않은 채였다. 최 변호사는 눈썹을 살짝 치켜들며 자기 앞에 앉은 두 인간을 바라보았다. 그는 다시 한번 그들이 방금 동의한 서류 내용을 재검토하고 싶지 않은지 단조로운 어조로 확인 질문을 했다. 재혁은 그저 경멸적인 톤으로 작게 웃으며 손을 허공에 휘저었다. 마치 파리를 쫓아내는 것 같았다. 재혁은 아내를 매우 신뢰하며 오늘 처리해야 할 레스토랑 사업 관련 일이 많아 바쁘다고 말했다. 그 거만한 대답을 듣고 최 변호사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류를 다시 가져와 정리한 뒤 말없이 민정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매우 의미심장한 짧은 시선을 교환했다. 치명적인 덫은 이제 단단히 닫혔고 그들의 먹잇감은 제 손으로 안에서 문을 잠가버렸다. 법률 사무소를 나오면서 재혁과 박 여사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들은 이 싸움에서 매우 화려하게 승리했다고 느꼈다. 방금 서명한 서류 사본을 손에 든 채 그들은 의붓아들의 사망보험금으로 받은 수억 원이 이미 자신들의 손아귀에 들어왔다고 확신했다. 자신감에 찬 재혁은 이 역사적인 날을 축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는 어머니를 쇼핑몰에 데려가 비싼 곳에서 식사하고 마치 레스토랑의 모든 재정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현실은 업체들의 청구서와 빚쟁이들의 위협이 벼랑 끝에선 그들의 사업을 계속해서 옥죄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재혁을 사로잡았던 거짓 용기는 더욱 커져만 갔다. 그는 어머니를 데리고 그 지역에서 매우 악명 높은 사채업자 보스의 본거지를 찾아갔다. 이 사채업자는 이전에 재혁의 호화로운 레스토랑 건설에 매우 큰 초기 자본을 빌려준 사람이었다. 재혁의 방문 목적은 빚을 갚기 위함이 아니라 그 반대였다. 그는 방금 받은 동의서 사본을 가짜 담보로 사용하여 더 많은 돈을 빌릴 작정이었다. 재혁은 새로 빌린 돈으로 레스토랑을 압박하는 업체들을 해결할 계획이었으며 내일 아침 민정에게서 보험금이 바로 입금되어 모든 빚을 한 번에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험상궂은 얼굴의 사람들로 가득 찬 답답한 방 안에서 재혁은 사채업자 보스와 마주 앉았다. 활짝 웃으며 거만한 말투로 재혁은 서류 사본을 책상 위로 던졌다. 재혁은 그 서류가 내일 아침 자신의 계좌로 곧 입금될 사망보험금 지급의 합법적인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더 큰 축하 파티를 열기 위해 그날 밤 즉시 거액의 추가 대출을 요청했다. 사채업자 보스는 말없이 재혁의 얼굴을 쳐다보며 서류를 집어들고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읽기 귀찮아했던 재혁과 달리 사채업자 보스는 매우 꼼꼼했다. 그의 눈이 중간 페이지의 문장들을 훑어내릴 때 그의 거친 얼굴에 끔찍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그는 자기 앞에 앉은 오만한 남자의 엄청난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사채업자 보스의 우렁찬 웃음소리가 답답한 방 안의 긴장을 깼다. 그 웃음소리는 매우 크고 경멸적이었으며 어두컴컴한 방의 벽에 부딪혀 울려 퍼졌다. 사채업자 보스는 배를 잡고 웃어야 할 정도였다. 한편 그의 덩치 크고 험상궂은 부하들도 상사의 반응을 보며 비웃음을 지었다. 맞은편 책상에 앉아있던 재혁은 매우 당황스러웠다. 아까부터 얼굴에 걸려있던 거만한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다. 그 자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의 찌푸린 미간으로 대체되었다. 그는 똑같이 어리둥절해 보이는 박 여사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재혁은 용기를 내어 사채업자 보스에게 무엇 때문에 웃는지 물었다. 재혁의 생각에는 그는 방금 의붓아들의 유산인 수억 원 가치의 보험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재혁은 심지어 약간 화난 목소리로 쓸데없는 소리 말고 당장 추가 대출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 거만한 요구를 듣자 사채업자 보스는 즉시 웃음을 멈췄다.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매우 차갑고 살벌하게 변했다. 그는 덫에 걸린 어리석은 먹잇감을 보는 포식자처럼 위협적인 눈빛으로 재혁을 쳐다보았다. 일부러 느릿하게 움직이며 사채업자 보스는 서류 사본을 재혁의 얼굴에 그대로 던졌다. 종이들이 책상 위에 흩어지고 일부는 재혁의 무릎 위로 떨어졌다. 사채업자 보스는 재혁에게 서류 첫 페이지에 적힌 큰 제목을 직접 읽어보라고 했다. 눈을 크게 뜨고 탐욕에 눈먼 뇌가 아닌 제대로 된 머리로 읽어보라고 재혁은 약간 떨리는 손으로 무릎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주었다. 아침부터 법률 용어 읽기를 꺼려했던 그의 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종이 맨 위에 굵은 글씨로 쓰인 문장들을 뚫어져라 쳐다봐야 했다. 재혁의 심장은 눈이 그곳에 적힌 단어들을 포착하는 순간 ඈ는 것 같았다. 보험금 지급 위임장에 관한 단어는 단 하나도 없었다. 수억 원의 상속자금을 그의 개인 계좌로 이전한다는 문장도 없었다. 인지가 붙은 종이 위에 매우 명확하고 합법적으로 쓰여 있는 것은 채무 승계 계약서였다. 재혁의 숨이 목구멍에서 막혔다. 그는 서둘러 그 아래의 문장들을 읽어 내려갔다.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그의 공포심은 급격히 커졌다. 그 서류는 제일 당사자인 재혁과 박 여사가 의식적이고 강압 없이 민정의 첫 번째 남편의 남은 모든 빚과 재정적 의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을 명백히 명시하고 있었다. 그 남자가 남긴 빚은 과거 사업 실패로 인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빚의 부담은 법적으로 전적으로 재혁과 그의 어머니의 책임이 되었다. 아들의 얼굴이 종이처럼 하얗게 질리는 것을 본 박 여사는 재혁의 손에서 서류를 확 낚아챘다. 시력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첨부 서류에 매우 명확하게 적힌 빚의 액수는 읽을 수 있었다. 박 여사의 무릎이 풀렸다. 그녀는 참았던 비명을 지르며 종이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마치 그 종이가 손을 태우는 불덩이인 것처럼. 그녀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재혁을 쳐다보았다. 왜 그들 둘이 그런 서류에 서명했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재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입은 굳게 닫혔고 식은땀이 관자놀이에서 줄줄 흘러내렸다. 끔찍한 사실이 그를 매우 강하게 덮쳤다. 민정과 그녀의 변호사가 그들을 산채로 함정에 빠뜨린 것이었다. 재혁의 탐욕과 서류 읽기를 꺼린 태도가 그들을 매우 깊은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그들이 꿈꾸던 보험금은 결코 얻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들은 이제 평생 갚을 수 없는 빚더미를 상속받게 되었다. 눈앞에 있는 두 인간의 엄청난 공포를 본 사채업자 보스는 매우 위협적인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그는 재혁이 이제 다른 곳에서 수십억 원의 새로운 빚에 묶여 있다는 사실은 재혁이 재정적으로 완전히 파산 상태임을 증명한다고 선언했다. 사채업자에게 이미 파산한 사람에게 유예 기간을 주는 것은 큰 금기였다. 사채업자 보스는 책상을 매우 세게 내리쳐 그 위에 있던 재떨이가 튕겨나갔다. 그는 일방적으로 재혁의 레스토랑 빚 상환 유예 기간을 그 순간부로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모든 원금과 살인적인 일일 이자를 포함한 빚은 어떤 협상이나 변명 없이 오늘 밤 즉시 상환해야 했다. 만약 재혁이 갚지 못하면 그가 가진 모든 자산은 강제 상환의 형태로 압류될 것이었다. 재혁은 즉시 더러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사채업자에게 매우 애처롭게 빌었다. 이번에는 진짜 눈물이었다. 민정 앞에서 흘렸던 가짜 눈물이 아니었다. 재혁은 동료들에게 돈을 빌릴 며칠의 시간을 달라고 애원했다. 레스토랑만 압류되지 않는다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여사도 함께 빌며 공황 상태에서 온갖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했다. 하지만 사채업자에게는 자비란 없었다. 그들에게 빚진 자의 눈물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사채업자 보스는 아까부터 방구석에 대기하고 있던 부하들에게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덩치 큰 남자 몇 명이 즉시 앞으로 나와
재혁의 옷깃과 박 여사의 팔을 매우 거칠게 잡아 끌고 가차없이 그들 둘을 방 밖으로 끌어냈다. 그들은 사채업자 본거지의 복도를 따라 끌려가 어둡고 차가운 길바닥에 그대로 내던져졌다. 재혁의 몸은 단단한 아스팔트에 부딪혔다. 한편 박 여사는 굴러떨어져 그녀의 화려한 옷이 길거리 먼지로 더러워졌다. 그들이 숨을 고르기 위해 일어나기도 전에 사채업자의 부하들로 가득 찬 2대의 픽업 트럭이 본거지를 떠나 맹렬한 속도로 재혁의 레스토랑을 향해 직진했다. 사채업자 보스는 그날 밤 즉시 압류를 명령했다. 재혁과 박 여사는 힘겹게 일어섰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인도를 따라 달려가 조폭무리를 따라잡으려 했었다. 그들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민준의 고통 위에 세워진 꿈의 레스토랑이 이제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들이 레스토랑이 있는 상업지구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들의 남은 희망을 완전히 짓밟았다. 수십 명의 사채업자 부하들이 웅장한 건물을 포위하고 있었다. 그들은 고함과 폭력적인 위협으로 안에 남아있던 모든 직원들을 쫓아냈다. 레스토랑 정문은 매우 두꺼운 쇠사슬로 묶이고 단단히 자물쇠가 채워졌다. 몇몇 조폭들은 안에서 귀중품을 압류하는 모습이 보였다. 비싼 주방기구와 호화로운 가구들을 들어올려 픽업 트럭에 싣고 있었다. 재혁은 그 레스토랑이 자기 것이라고 미친 듯이 소리치며 조폭들의 바리케이드를 뚫으려 했다. 하지만 그는 배의 강한 주먹을 맞고 다시 아스팔트 위로 쓰러졌다. 박 여사는 길가에서 통곡하며 그들의 모래성이 단 하룻밤 만에 산산조각 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재산, 존엄성, 그리고 이제 그들은 수십억 원의 빚에 쫓기는 노숙자가 되었다. 밤은 점점 짙어지고 이제 길거리 보도블록 구석에 웅크리고 앉은 재혁과 박 여사에게는 숨막히는 시간이었다. 아침에 입었던 화려한 옷은 이제 더럽고 구겨져 단 몇 시간 만에 180도 뒤바뀐 그들의 운명과 꼭 닮아 있었다. 그들의 자랑이었던 웅장한 레스토랑은 사채업자들에게 남김없이 완전히 장악당했다.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전화를 받아주는 지인이나 사업 파트너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사람들은 돈이 있어 보일 때만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을 증명했다. 절망이 마음을 어둡게 하는 가운데 재혁은 갑자기 주먹을 꽉 쥐었다. 고통과 분노를 참느라 붉어진 그의 눈은 이제 어머니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그의 머릿속에는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이름 하나만 남아 있었다. 그 이름은 민정이었다. 재혁은 박 여사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 이미 다리가 지쳐 떨리는 늙은 여인을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재혁은 어머니의 얼굴 앞에서 소리쳤다. 이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그는 어머니에게 민정이 아직 민준의 사망보험금을 집안에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현금이든 은행 통장이든 재혁은 그들을 함정에 빠뜨린 채무 승계 서류는 변호사의 속임수일 뿐이고 진짜 돈은 아직 아내가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엄청난 탐욕과 공황 상태에 이끌려 재혁은 무모한 행동을 계획했다. 그는 박 여사에게 그날 밤 즉시 민정의 집으로 가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 통장을 빼앗고 필요하다면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민정에게 그 보험금을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강요하자고 제안했다. 그들 둘은 잔인한 사채업자에게 쫓기는 공포에서 남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며 어두운 밤을 뚫고 서둘러 걸었다. 더 이상 탈 것을 빌릴 돈이 없었기 때문에 민정의 집으로 가는 길은 매우 길고 힘들게 느껴졌다. 그들은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비추는 한적한 길을 수킬로미터나 걸어야 했다. 그동안 민정과 함께 살았던 집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매우 이상했다. 집은 밖에서 보기에 칠흑같이 어두웠다. 현관등 하나 켜져 있지 않았고 마당 주변은 마치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것처럼 고요했다. 재혁은 그 이상함을 신경 쓰지 않았다. 이미 극에 달한 감정이 그를 경솔하게 만들었다. 그는 쇠대문을 발로 차서 열고 성큼성큼 집 현관으로 향했다.
재혁은 현관문 손잡이를 돌려보려 했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몇 걸음 뒤로 물러선 다음 어깨로 나무 문을 세게 들이받았다. 세 번의 강한 충격 끝에 문 잠금쇠가 마침내 부서지고 문은 귀에 거슬리는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활짝 열렸다. 재혁과 박 여사는 숨을 헐떡이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민정에게 소리치고 오늘 아침 변호사 사무실에서의 함정에 대한 모든 분노를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이 안에 어둠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발걸음은 즉시 멈췄다. 그들의 입은 살짝 벌어졌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집은 텅 비어 있었다. 남은 가구가 하나도 없었다. 어젯밤 박 여사가 앉아 울던 소파는 사라졌다. 텔레비전, 장식장, 카펫, 심지어 벽장식까지 모두 남김없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다. 예전에는 따뜻하고 가족의 유품으로 가득 찼던 공간이 이제는 춥고 울림이 있는 넓은 방으로 변해 있었다. 그 안의 고요함은 매우 섬뜩하게 느껴져 마치 재혁과 그의 어머니의 폐에서 모든 공기를 빨아들이는 것 같았다. 그들 둘은 문지방에 얼어붙은 채 서서 단 반나절 만에 집안의 모든 것이 어디로 사라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찾으며 혼란스러워했다. 그들을 마비시키는 혼란 속에서 갑자기 방구석에서 작은 램프가 켜져 희미한 빛으로 어둠을 갈랐다. 재혁과 박 여사의 눈은 즉시 그 빛의 근원으로 향했다. 그곳 텅 빈 방 한가운데에는 작은 나무 테이블 하나와 의자 하나만 있었다. 그 의자 위에는 매우 차분하고 꼿꼿한 자세로 민정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 그녀 앞 작은 테이블 위에는 아직 옅은 김이 피어오르는 찻잔이 놓여 있었다. 민정은 찻잔을 들어 매우 우아한 동작으로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마치 남편에게 강제로 침입당한 텅 빈 집이 아니라 고급 카페에 있는 것처럼 민정의 매우 부자연스러운 평온함을 본 재혁의 분노가 다시 폭발했다. 그는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 남편은 완전히 망가져 수십억의 빚에 쫓기고 레스토랑을 잃었는데 아내는 텅 빈 집에서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있었다. 재혁은 빠르게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얼굴은 끓어오르는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민정의 얼굴을 손가락질하며 거친 말로 소리치고 설명을 요구했다. 재혁은 이 집의 모든 물건은 어디에 있으며 의붓아들의 사망보험금은 어디에 숨겼는지 물었다. 그는 아내가 당장 수억 원의 돈을 내놓지 않으면 집안을 부수고 민정을 해치겠다고 위협했다. 재혁 뒤에 서 있던 박 여사도 욕을 퍼부으며 자기 남편의 가족을 빚의 구렁텅이에 빠뜨린 은혜도 모르는 교활한 여자라고 민정을 불렀다. 두 사람의 고함과 물리적 폭력 위협에 직면했지만 민정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두려움의 기색을 보이지 않았고 떨지도 않았으며 물러서지도 않았다. 민정은 천천히 찻잔을 다시 테이블 위에 매우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매우 날카롭고 얼어붙을 듯한 시선으로 재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재혁이 결혼 생활 수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시선이었다. 그리고 민정은 매우 차가운 비웃음을 지었다. 그녀는 재혁의 질문에 하나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방의 고요함이 남편의 고함 소리를 흡수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는 재혁에게 마치 생명 없는 얼음 조각상에게 소리치는 듯한 심리적 효과를 주었다. 무시당하고 더욱 굴욕감을 느낀 재혁은 정말로 자제력을 잃었다. 그는 손을 들어 민정의 옷깃을 잡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다. 아내를 강제로 말하게 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재혁이 테이블을 향해 두 걸음 다가갔을 때 그들 뒤에서 매우 큰 충돌음이 들렸다. 재혁과 박 여사는 놀라서 즉시 뒤를 돌아보았다. 아까 재혁이 부수어 열었던 현관문이 이제 다시 굳게 닫혀 있었다. 문틈 아래로 덩치 큰 남자 몇몇이 바깥 현관에 서서 지키고 있는 그림자가 보였다. 밖에서 강철 자물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텅 빈 방 안에서 매우 선명하게 들렸다.
이어서 문손잡이에 큰 자물쇠가 걸리는 소리가 들렸다. 재혁의 심장이 잠시 잡는 것 같았다. 그는 즉시 민정을 버리고 현관으로 달려갔다. 그는 공황 상태에서 문손잡이를 돌렸다. 하지만 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재혁은 반복해서 몸을 부딪히고 있는 힘껏 문을 발로 차며 밖에 있는 누구든 문을 열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밖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오직 죽음과 같은 정적만이 흘렀다. 박 여사는 창문으로 달려가 열어보려 했다. 하지만 집의 모든 창문은 밖에서 못으로 박혀 있었고 튼튼한 쇠창살로 덮여 있었다. 진짜 공포가 이제 그들의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아까 타오르던 오만함과 분노는 순식간에 꺼지고 그 자리에는 엄청난 두려움이 대신했다. 재혁은 천천히 몸을 돌려 아직도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는 민정을 쳐다보았다. 그들은 방금 매우 끔찍한 현실 하나를 깨달았다. 그들은 이 집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 방금 자발적으로 감옥 안으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다. 자신의 유일한 아들의 죽음에 가장 큰 원한을 품은 사람과 함께 단단히 갇혀버린 것이다. 텅 빈 방 안에서 재혁과 박 여사를 덮친 공포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숨막히게 느껴졌다. 재혁은 계속해서 밖에서 굳게 잠긴 현관문에 몸을 부딪혔다. 텅 빈 집의 벽에 부딪혀 울리는 큰 충격음을 냈다. 그의 숨은 가빴다. 식은땀이 그의 얼굴과 목 전체를 적셨다. 그는 쉰 목소리로 욕설을 퍼부으며 문 뒤에 있는 누구에게든 즉시 문을 열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그의 노력은 전혀 소용이 없었다. 튼튼한 나무 문은 마치 문틀과 하나가 된 것처럼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아까부터 다른 출구를 찾아 서성거리던 박 여사는 이제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녀는 흐느끼며 단 하루 만에 끔찍하게 변해버린 자신의 운명을 한탄했다. 그들은 이제 탈출할 틈 하나 없는 마치 사형 집행실처럼 느껴지는 곳에 완전히 갇혀버렸다. 문을 부수려다 기진맥진한 재혁은 아직도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리는 채로 몸을 돌렸다. 그의 시선은 다시 방 안의 유일한 나무 의자에 매우 차분한 자세로 앉아있는 민정에게 향했다. 아내의 그 평온함이 오히려 재혁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 여자의 얼굴에는 두려움도 공황도 눈물도 없었다. 민정은 그저 남편과 시어머니의 모든 움직임을 매우 차가운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덫에 걸린 먹잇감을 즐기는 사냥꾼처럼 그들 세 사람 사이에 형성된 정적은 매우 무겁고 치명적으로 느껴졌다. 재혁은 남은 용기를 쥐어짰다. 그는 민정이 앉아있는 작은 테이블로 다가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아내의 얼굴을 가리키며 당장 집 열쇠를 내놓고 민준의 사망보험금을 넘겨주어 오늘 밤 빚을 갚을 수 있게 하라고 요구했다. 민정은 남편의 공허한 위협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허공에 매달린 재혁의 떨리는 손을 그대로 두었다. 매우 느리고 계산된 움직임으로 민정은 의자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옷주머니를 뒤져 작은 직사각형 모양의 물건을 꺼냈다. 그것은 원격 조종 리모컨이었다. 한마디 말도 없이 민정은 리모컨의 버튼 하나를 눌렀다. 갑자기 재혁의 등 뒤에서 매우 미세한 기계음이 들렸다. 아까부터 집 천장에 숨겨져 있던 프로젝터가 켜지며 방의 어둠을 가르는 밝은 빗줄기를 쏘았다. 그 빛은 정확히 민정의 책상 뒤에 있는 텅 빈 벽을 향했다. 그 벽을 매우 큰 스크린으로 바꾸었다. 재혁과 박 여사는 즉시 말을 잃었다. 그들의 관심은 온통 집벽에 나타나기 시작한 영상에 쏠렸다. 스크린에는 꽤 선명한 화질의 감시 카메라 녹화 영상이 나타났다. 영상 속의 배경은 재혁과 박 여사에게 매우 익숙한 곳이었다. 그것은 고인이 된 민준이 입원했던 병원의 행정실 복도였다. 카메라의 시점은 정확히 접수 창구를 향하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영상 속에 재혁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는 서둘러 접수 창구로 다가갔고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는지 좌우를 살폈다. 텅 빈 방 안의 재혁은 힘겹게 침을 삼켰다.
아내가 무엇을 틀고 있는지 깨닫는 순간 그의 다리는 갑자기 힘이 풀리는 듯 했다. 그는 얼굴을 돌리려 했지만 그의 눈은 마치 벽의 스크린에 잠긴 듯 했다. 바닥에 앉아있던 박 여사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녀의 눈은 그들 가족의 모든 파멸의 시작을 목격하며 휘둥그레졌다. 벽의 영상은 소리 없는 화면이 아니었다. 민정은 프로젝터를 방구석에 놓인 스피커와 연결해 두었다. 병원 복도의 특징적인 소음이 텅 빈 집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영상 속 제역과 병원 직원 사이에 매우 선명한 대화가 들려왔다. 제역의 바리톤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곳에 있던 탐욕스러운 두 인간을 제외하고는 듣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목소리였다. 녹음된 목소리 속에서 제역은 단호하고 망설임 없이 직원에게 의붓아들의 모든 의료 수술 일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역은 심지어 책상 아래로 뇌물을 건네며 직원이 가족 동의 서명을 위조하여 이미 지불된 수술 계약금을 그날 즉시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녹화 속 대화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다. 직원이 잠시 망설이며 제역에게 민중과 같이 위독한 상태의 환자에 대한 의료 행위를 갑자기 취소하는 것은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며칠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하지만 녹화 속 제역의 대답은 인간성의 마지막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매우 차갑고 경멸적인 목소리로 제역은 상관없다고 대답했다. 그는 그 아이는 어차피 결국 죽을 것이고 그 수술비는 자신의 호화로운 레스토랑 건설 자금으로 되찾는 것이 훨씬 유용하다고 큰 소리로 말했다. 그 잔인한 말을 한 후 제역의 낮은 웃음소리가 녹화를 마무리 지었다. 텅 빈 벽을 계속 비추는 프로젝터의 윙윙거리는 소리만 남았다. 제역의 얼굴은 이제 얼음처럼 차갑고 창백해졌다. 그의 몸속의 모든 피가 마치 땅속으로 빨려 들어간 것 같았다. 그동안 그가 철저히 숨겨왔던 거짓말, 민준의 시신과 함께 무덤에 묻혔다고 생각했던 가장 추악한 비밀이 이제 자신의 눈앞에 너무나 생생하게 드러났다. 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그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의붓아버지에 가면 뒤에 숨을 수 없었다. 민정이 보여준 증거는 정말로 반박할 수 없었다. 그 모든 녹화 내용을 들은 박 여사는 그저 고개를 깊이 숙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몸은 엄청난 공포에 심하게 떨렸다. 그녀는 며느리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정은 그들 둘이 간접적으로 자신의 혈육의 목숨을 헛된 사업 야망을 위해 앗아간 살인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민정은 리모컨의 버튼을 눌러 프로젝터를 껐다. 방은 다시 약간 어두운 분위기에 휩싸였다. 하지만 공기 중의 긴장감은 이전보다 수십 배는 더 숨막히게 느껴졌다. 민정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다. 마치 영혼을 잃은 조각상처럼 멍하니 서 있는 제역에게 다가갔다. 그들의 거리는 이제 몇 걸음밖에 되지 않았다. 민정은 이제 공포와 깊은 절망을 드러내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치명적인 정적은 가장 비열한 배신이 매우 우아하지만 파괴적인 방식으로 폭로되는 것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제역은 자신이 약하고 슬픔에 잠긴 아내와 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죽음에 대한 절대적인 정의를 요구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죽인 인물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가장 수치스럽고 치명적인 비밀이 완전히 폭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역의 극도로 탐욕스럽고 조작적인 본성은 현실에 굴복하기를 거부했다. 밖에서 기다리는 사채업자 보스의 위협에 이미 궁지에 몰린 그의 마음은 이성을 훨씬 벗어난 행동을 하게 만들었다. 제역의 머릿속에는 그 녹화 증거가 자신을 파멸시킬 수는 있지만 만약 오늘 밤 민준의 사망보험금을 손에 넣을 수 있다면 그와 그의 어머니는 다른 도시로 도망쳐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가 아직 있다고 생각했다.
신분을 지우고 수억 원을 들고 도망치는 것이 감옥에서 썩거나 빚쟁이들에게 고문당하는 것보다 그의 얕은 머리로는 훨씬 합리적으로 들렸다. 재혁은 억지로 고개를 들고 아까부터 등골을 오싹하게 했던 두려움을 떨쳐내고 아내의 날카로운 시선을 거친 절망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맞받아쳤다. 목에 핏대가 선 채로 재혁은 다시 민정에게 소리쳤다. 그는 자신이 방금 의붓아들을 죽인 것이 증명되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했다. 재혁은 매우 큰 목소리로 민정에게 당장 1억 6천만 원의 보험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그는 주먹을 쥔 채 앞으로 나아가며 아내가 따르지 않으면 매우 치명적인 폭력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했다. 재혁은 자신이 가진 CCTV 녹화나 어떤 증거든 상관없다고 소리쳤다. 그는 자신의 호화로운 레스토랑이 사채업자에게 압류되었고 오늘 아침에 함정 문서 때문에 빚이 말도 안 되게 쌓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혁은 자신과 박 여사의 유일한 구원의 길로서 민준의 보험금을 강제로 빼앗을 완전한 권리가 있다고 느꼈다. 그 남자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며 민정을 덮쳐 통장이나 자금, 인출 서류를 찾기 위해 아내의 몸을 뒤질 준비를 했다. 아들의 고통과 죽음 위에서 여전히 돈을 구걸하는 남편을 보며 민정은 더 이상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낮게 웃었다. 매우 공허하고 메마르며 가슴을 내는 조롱의 음색이 가득한 웃음이었다. 민정의 웃음소리에 재혁의 발걸음이 즉시 멈췄다.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보았다. 이토록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무엇이 웃긴지 이해하지 못했다. 민정은 웃음을 멈추고 아까 찻잔을 놓았던 작은 테이블로 천천히 걸어갔다. 테이블 아래에서 민정은 중간 크기의 서류 가방 하나를 꺼냈다. 그녀는 그 가방을 테이블 위에 놓고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걸쇠를 풀었다. 재혁과 박 여사는 즉시 목을 길게 뺐다. 그들의 눈은 그 안에서 현금 뭉치나 수억 원짜리 수표를 보기를 기대하며 휘둥그레졌다. 하지만 그들의 희망은 다시 한번 남김없이 산산조각 났다. 서류 가방 안에는 현금 한 장도 없었다. 가방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만 들어있었다. 민정은 서류 가방 안에서 진한 잉크가 든 유리병 하나를 꺼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병 뚜껑을 열고 그동안 재혁이 동료들 앞에서 가짜 증거로 필사적으로 찾던 서류 뭉치 위로 내용물을 모두 쏟아부었다. 진한 액체가 종이 위의 모든 글씨를 덮어 재혁이 자신의 구원의 열쇠라고 생각했던 서류들을 파괴했다. 아내의 행동을 본 재혁은 좌절감에 비명을 질렀다. 그는 마치 민정이 방금 자신의 눈앞에서 수억 원을 불태운 것 같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빈 병을 바닥에 던진 후 민정은 5단 주머니를 뒤져 매우 깔끔한 얇은 파일을 꺼냈다. 민정은 그 파일을 열고 내용물을 높이 들어 재혁과 박 여사가 매우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했다. 민정의 손에 들린 종이는 그들의 호화로운 레스토랑으로 사용되던 건물과 토지에 대한 등기 권리증이었다. 재혁은 눈을 가늘게 뜨고 증서 위에 적힌 소유자 이름을 읽으려 애썼다. 그가 매우 굵은 대문자로 쓰인 이름을 간신히 해독했을 때 그의 다리는 즉시 힘이 풀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레스토랑 증서, 의붓아들의 목숨을 희생시켜 지은 건물이 이제 법적으로 100% 민정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더 이상 재혁이나 박 여사의 이름은 없었다. 그 서류는 관계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한 조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합법적인 증거였다. 매우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칼날처럼 찌르는 목소리로 민정은 남편과 시어머니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쓰라린 현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민정은 날카롭게 속삭이며 그들에게 민준의 친부가 남긴 1억 6천만 원의 보험금 전액이 단 한 번도 은행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고 알려주었다. 그 돈이 지급되자마자 민정은 변호사와 함께 그들의 레스토랑을 압류한 사채업자 보스를 찾아갔다. 민정은 보험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불하여
마침 압류 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해 급히 구매자를 찾고 있던 채권 추심 업체로부터 레스토랑과 그 토지 소유권 전부를 합법적으로 구매했다. 민정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를 강조했다. 제역과 박 여사에게 그들이 꿈꾸던 웅장한 레스토랑이 이제 완전히 민정의 소유라는 것을 명확히 듣게 했다. 민준의 보험금이 그들이 빼앗아간 것을 되찾아온 것이었다. 민정이 내뱉은 일련의 사실들은 제역의 머리를 강타하는 해머 같았다. 남자는 그녀는 계속해서 자기 앞에 있는 두 탐욕스러운 인간이 맞이할 마지막 운명을 설명했다. 민정은 그들에게 레스토랑을 잃고 보험금에서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것 외에도 그들 둘은 오늘 아침 서명한 과거의 수십억 원 채무 승계 문서에 법적으로 여전히 묶여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들은 이제 매일 불어나는 이자를 갚을 자산이 아무것도 없었다. 민정은 제역과 박 여사의 인생은 끝났다고 선언하며 설명을 마쳤다. 그들은 평생 빚에 쫓기는 노숙자 신세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계획 살인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다는 것이었다. 민정이 마지막 문장을 마치는 순간 집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깼다. 그 소리는 서로 응답하듯 울려 퍼지며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마침내 잠긴 집 마당 앞에서 멈췄다. 법 집행기관 차량의 서치라이트가 집벽을 훑으며 못 박힌 창문 틈으로 깜박이며 비쳤다. 제역과 박 여사는 그 사이렌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깨달았다. 민정은 그들이 이 집에 도착하기 훨씬 전에 의료 취소 증거 녹화 사본을 관계 당국에 제출했던 것이다. 계획 살인과 사기 혐의로 감옥 독방에서 썩게 될 것이라는 현실이 그들을 온 힘을 다해 덮쳤다. 엄청난 공포는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다. 한때 매우 거만하고 오만했던 시어머니와 남편은 이제 바닥에서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며 자신들의 삶의 파멸을 자축하는 파티에 방금 참석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집 밖에서 울려 퍼지는 경찰 사이렌 소리가 짙은 밤을 뚫고 제역과 박 여사에게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파멸의 메시지를 전했다. 법집행 기관 차량의 회전등 불빛이 창문 틈으로 밝게 깜빡이며 텅 빈 방 안에 길고 무서운 그림자들을 만들어냈다. 제역은 방구석에 웅크린 채 두 귀를 단단히 막았다. 마치 그 어리석은 행동이 자신을 덮쳐오는 현실을 멈출 수 있는 것처럼. 박 여사는 히스테리컬하게 울며 손톱이 아플 정도로 나무 바닥을 긁었다. 진짜 공포가 이제 그들의 몸속 모든 세포를 지배했다. 더 이상 탈출구도 그들을 구할 수 있는 거짓말도 없었다. 민정이 매우 치밀하게 준비한 법의 그물에서 벗어날 길은 없었다. 집 밖을 포위한 수십 명의 경찰관들의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다. 현관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고 이어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즉시 항복하라고 명령하는 지휘관의 단호한 외침이 들렸다. 그 문은 이전에 민정의 변호사가 고용한 사람들에 의해 밖에서 잠기고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경찰관들은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파괴 도구를 사용해야 했다. 수십 킬로그램의 쇠뭉치가 티크나무를 강타하는 소리가 집 안에서 천둥 소리처럼 우렁차게 울렸다. 세 번째 충격에 문 경첩이 산산조각 났다. 문짝이 떨어져 나가 귀가 먹먹할 정도의 굉음과 함께 바닥에 부딪혔다. 무장을 갖춘 수십 명의 제복 경찰관들이 즉시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신속하게 흩어져 어둡고 텅 빈 방의 구석구석을 확보했다. 지휘관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시선은 곧바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두 사람과 테이블 근처에 조용히 서 있는 한 여성의 모습에 꽂혔다. 경찰의 등장을 본 박 여사는 이성을 잃어버렸다. 사라진 재산, 얽매인 수십억의 빚, 그리고 감옥의 위협이 늙은 여인의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 절망과 깊은 증오에서 비롯된 마지막 힘으로 박 여사는 갑자기 벌떡 일어섰다. 그녀는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양팔을 벌린 채 민정을 향해 돌진했다. 자신의 인생을 파멸시킨 원인으로 생각하는 며느리를 해치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민정은 자리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맹렬한 공격을 보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박 여사의 더러운 손이 민정의 옷에 닿기도 전에 두 명의 경찰관이 재빨리 앞으로 뛰어들었다. 그들은 매우 강력한 제압 기술로 박 여사의 양팔을 제압했고 늙은 여인은 몸부림치며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경찰관은 신속하게 박 여사의 양손목을 등 뒤로 수갑을 채웠다. 그녀의 연약한 몸은 바닥에 무릎 꿇도록 밀쳐졌지만 입으로는 계속해서 욕설을 퍼부으며 존경받는 노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더러운 말을 쏟아냈다. 한편 재혁은 저항이 매우 부질없는 행동임을 깨달았다. 한때 매우 거만하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기 좋아했던 그 남자는 이제 남김없이 산산이 부서졌다. 그는 두 무릎으로 민정의 발치에 다가갔다. 재혁은 흐느껴 울었다. 그의 눈물이 먼지 쌓인 바닥을 적셨다. 그는 이마가 민정의 신발 끝에 닿을 때까지 엎드렸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쉬고 애처롭게 들렸다. 그는 용서를 구했다. 재혁은 아내에게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빌었다. 감옥에만 가지 않는다면 평생 노예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고인이 된 의붓아들의 이름을 들먹였다. 민주는 아버지가 철창 뒤에서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정은 자기 발밑에서 통곡하는 비참한 생물을 내려다보았다. 혐오감이 피 속에서 끓어올랐다.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 살인자의 손에 닿지 않도록 발을 뺐다. 매우 차갑고 단조로운 목소리로 민주는 저 세상에서 편안하다고 말했다. 오히려 자신의 살인자가 응당한 대가를 받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민정은 경찰 지휘관을 향해 고개를 돌려 끄덕였다. 지휘관은 신호를 보냈고 다른 두 명의 경찰관이 즉시 재혁의 몸을 거칠게 잡아 일으켜 세우고 손에 수갑을 채웠다. 재혁은 계속해서 울며 약하게 몸부림쳤지만 오늘 밤 받은 일련의 심리적 테러로 그의 기력은 완전히 소진되었다. 상황이 통제된 후 민정은 아까 잉크로 적셨던 서류 가방을 들고 그 가방 맨 아래에서 아직 깨끗한 다른 파일을 꺼냈다. 그녀는 그 파일을 경찰 지휘관에게 건넸다. 그 파일 안에는 온전한 병원 녹화 증거 사본, 의료 서명 위조 서류, 그리고 재혁이 저지른 초기 자금 횡령 증거들이 들어 있었다. 모든 증거는 그녀의 변호사에 의해 매우 깔끔하고 포괄적으로 정리되어 재혁과 박 여사가 법정에서 빠져나갈 법적 허점이 전혀 없도록 했다. 경찰 지휘관은 감사히 그 증거를 받고 부하들에게 두 주범을 즉시 경찰서로 연행하라고 명령했다. 재혁과 박 여사는 집 밖으로 끌려나갔다. 차가운 밤바람이 땀과 눈물로 얼룩진 그들의 얼굴을 맞았다. 그들이 길가에 대기 중인 순찰차로 끌려갈 때 재혁의 시선은 우연히 그의 심장을 오늘 밤 또 한 번 늦게 할 광경을 포착했다. 길 건너 불빛이 거의 없는 큰 나무 그늘 아래에 큰 차량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그 차량 옆에는 사채업자 보스와 그의 건장한 부하 몇 명이 서 있었다. 사채업자 보스는 주머니에 양손을 넣은 채 재혁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사채업자 보스는 매우 넓고 끔찍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재혁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매우 명확하고 치명적인 의미를 담은 무언의 신호를 보냈다. 감옥은 재혁에게 피난처가 아니었다. 그 빚쟁이들은 교도소 안에 많은 수족을 두고 있었다. 재혁이 방금 함정문서로 상속받은 수십억 원의 빚은 그가 감옥에 간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다. 재혁은 철창 뒤에서의 삶이 진정한 지옥이 될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매일 고문당하고 착취당하며 땀과 피로 그 빚을 갚도록 강요당할 것이었다. 경찰관이 그의 머리를 연행 차량 안으로 밀어넣자 재혁의 입에서 다시 히스테리컬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차문이 굳게 닫히고 재혁과 그의 어머니는 영원히 그들의 친구가 될 어둠 속에 갇혔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 벌어진 상처를 치유하고 억울한 자들에게 정의를 가져다 주었다. 그 충격적인 체포의 밤으로부터 6개월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과거의 쓰라린 기억의 잔재를 쓸어내는 신선한 공기가 불어왔다. 제역과 박 여사가 연루된 간접 살인 및 보험 사기 사건은 매우 길고 힘든 일련의 재판 과정을 거쳤다. 민정이 제출한 증거에 더해 결국 경찰과 협력하기로 한 병원 관계자의 증언이 더해져 두 피고인의 입지는 더 이상 구제할 수 없게 되었다. 법원의 판사는 사기, 횡령,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한 아동 유기 등 여러 혐의에 대해 제역에게 매우 무거운 최고형을 선고했다. 박 여사도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그녀는 범죄를 공모하고 그 결과를 함께 누린 혐의로 거의 비슷한 형을 선고받았다. 교도소에서의 제역과 박 여사의 삶은 끝없는 고통의 정의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체포되던 밤 사채업자 보스의 끔찍한 신호대로 교도소는 그들 둘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문의 장이 되었다. 사채업자 보스는 교도소 안에 자신의 수감자들에게 법적으로 제역의 책임이 된 과거의 수십억 원 빚을 계속해서 추심하라고 명령했다. 매일 제역은 교도소에서 가장 더러운 일들을 하도록 강요당했다. 그의 식사는 항상 빼앗겼고 몸은 늘 멍투성이었으며 매 순간 그를 덮치는 공포 때문에 편히 잠들 수 없었다. 여자 교도소에 수감된 박 여사도 비참한 운명을 겪었다. 그녀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그녀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나고 그 자리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후회의 신음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민준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매 순간 배가 되는 고통으로 갚았다. 한편 민정의 삶은 서서히 다시 빛을 찾기 시작했다. 그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복수심은 완전히 해소되었고 이제 그 빈 공간을 선행과 평화로 채웠다. 예전에 제역이 레스토랑으로 사용하던 웅장한 건물은 형태와 기능이 완전히 바뀌었다. 민정은 남은 모든 보험금과 개인 저축을 사용하여 건물을 전면 개조했다. 그녀는 탐욕을 상징하는 모든 호화로운 장식과 비싼 가구들을 파괴하고 공간 배치를 매우 기능적으로 바꾸었다. 한때 부유한 사람들의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설계되었던 그곳은 이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로 굳건히 자리 잡았다. 그 진료소는 매우 적절한 치료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민정의 인도주의적 사명을 돕기 위해 자원한 몇몇 의사들이 있었다. 건물 앞에는 민준 아동 의료센터라는 이름이 크고 선명하게 쓰인 간판이 걸려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아들의 이름은 이제 슬픔의 기억이 아니라 불운한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과 치유의 상징으로 영원히 남게 되었다. 매일 그 진료소는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받는 아이 환자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민정은 직접 그곳을 관리하며 부모가 치료비나 병원 계약금을 낼 수 없어서 목숨을 잃는 아이가 다시는 없도록 했다. 그 진료소의 존재는 가장 비열한 범죄에서도 많은 생명을 구하는 선행이 태어날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었다. 어느 매우 맑은 아침, 어젯밤 내린 비에 젖은 흙냄새를 머금은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다. 민정은 공원 묘지의 오솔길을 따라 차분하게 걸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6개월 전 아들의 시신을 운구할 때처럼 비틀거리고 무겁지 않고 매우 가볍게 느껴졌다. 그녀는 매우 단정하고 품위 있는 옷을 입고 있었고 완벽하게 다려진 머리 스카프가 이제 매우 평화롭고 화사해 보이는 그녀의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그녀의 품에는 주위에 향기로운 향기를 퍼뜨리는 신선한 꽃다발이 안겨 있었다. 민정은 묘비들을 지나 마침내 나란히 있는 두 개의 무덤 앞에 도착했다. 그 무덤은 고인이 된 첫 남편과 사랑하는 아들 민준의 마지막 안식처였다. 민정은 두 무덤 사이에 쭈그려 앉았다. 그녀는 흙더미 위에 떨어진 마른 잎사귀 몇 개를 치우고 가져온 신선한 꽃을 매우 조심스럽게 놓았다. 그녀의 손은 민준의 이름이 새겨진 나무 묘비를 사랑스럽게 어루만졌다.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뺨을 적시지 않았다. 오직 엄청난 안도감을 드러내는 진심 어린 미소만이 있었다. 민정은 시원한 아침 공기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야기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그 나쁜 사람들은 가장 비천한 곳에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민정은 또한 새로 연 진료소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녀는 민준의 이름이 이제 병과 싸우고 있는 많은 어린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정은 눈을 감고 얼굴을 스치는 바람을 느꼈다. 그녀는 마치 고인이 된 남편과 민준이 다른 세상에서 그녀를 보며 미소 짓고 그녀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축복과 따뜻한 포옹을 보내주는 것 같았다. 정의를 찾는 어머니로서의 그녀의 임무는 끝났다. 지난 반년 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완전히 덜어졌다. 오랜 시간 기도하고 창조주께 감사를 드린 후 민정은 일어섰다. 그녀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마지막으로 두 묘비를 바라본 뒤 몸을 돌렸다. 그녀는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천천히 묘지를 떠났다. 그녀 앞에는 아직 긴 인생길이 펼쳐져 있었다. 비록 혼자 걷고 있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아들에 대한 기억은 항상 그녀의 마음속에 살아있을 것이며 결코 꺼지지 않는 힘이 될 것이다. 민정은 점점 더 밝게 빛나는 아침 해를 보며 미소 지었고 이제 영원한 평화로 가득 찬 인생의 새로운 장을 맞이하기 위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뎠다. 민정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장을 열었고 복수의 어두운 이야기는 매우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결말로 막을 내